13. 제이미 포브스는 모텔의 알람 시계 소리에 깼다. 꿈이 기억나지 않았다. 짐을 챙기고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다. 침대 옆 스탠드에 놓인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그의 필체로 알아보기 힘들게 쓴 메모였다. 제시 이콜 우리의 안식을 병하게 하는 맥락. 즉, 제시는 우리의 인식을 변하게 하는 맥락. 철자가 다 틀렸다. 그게 제시다. 맞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을 바꾸는 것이 제시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미래가 번뜩 떠오르는 게 제시다. 비행기에 도착할 즈음 제이미는 어떤 접촉들이 그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진, 그림, 영화, 컴퓨터, 학교, 텔레비전, 책, 광고판, 라디오, 인터넷, 지침 매뉴얼, 만남, 전화통화, 기사, 질문, 이야기, 낙서, 동화, 언쟁, 과학 논문, 업계의 간행물, 메뉴, 계약, 명함, 강연, 잡지, 노래, 표어, 시, 경고, 게임, 관계, 파티, 신문, 스쳐가는 생각, 조언, 도로 표지판, 자신과의 대화, 타인과 동물과의 대화, 졸업식 예행 연습, 시선, 학교 수업, 감정, 우연한 만남, 우연. 그는 이 바다를 전에 발견한 대양에 쏟아 부었다. 그는 비행기 주위를 빙 돌며 비행 전 점검을 하면서 모든 사건이 그런 접촉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게 반짝거렸다. 끝없이 출렁이는 물결 위로 정오가 빛나고 매 순간 가능성이 번뜩였다. 제이미는 좌측 메인 랜딩 기어와 브레이크 라인, 타이어를 점검하기 위해 무릎을 굽혔다. 타이어가 약간 마모됐군. 그 순간 섬광처럼 그의 뇌리를 스쳐가는 것이 있었다. 그래, 이게 바로 제시야. 모든 제시는 저절로 강해진다. 타이어가 너무 마모되었나? 그렇다일 경우 너무 마모됐구나. 다음 제시는 비행하지 마. 타이어를 교체해. 타이어를 교체하려면 일을 해줄 정비공을 찾아야 하고 재고가 없으면 적당한 타이어를 수배해야 한다. 타이어를 교체하려면 적어도 하룻밤은 여기 머물러야 한다. 그러면 타이어가 아니라면 만나지 않았을 수많은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해야 할 것이고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이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노스플랫에서 히치하이커가 그랬던 것처럼. 제이미는 타이어 하나로 자신의 인생이 변할 수 있음을 느꼈다. 타이어 때문에 하룻밤, 아니 사흘, 단지 20분이라도 머문다면. 새로운 사건은 다른 새로운 사건을 낳는다. 사건 하나하나가 자신이 받아들인 인식의 결과물임을 제이미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또는 아니다일 경우 타이어 상태는 정상이야. 다음 제시는 예정대로 비행해. 다르게 해봐라는 상자에 든 수많은 제안들은 무시된다. 제시는 강해지지 않고 결국 아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하지만 다음 착륙 시 타이어가 터지면 큰 곤란이 생길 수도 있어. 제시, 원래 제시를 재고해봐. 그렇다일 경우 시간이 흐르고 일기는 변하고 해는 더 높이 뜨고 우연의 패턴이 변함. 아니다일 경우 그대로 진행.
그럼 다음 제시는 비행 전 점검을 완료해. 지금은 제시를 무시해. 단 제시를 무시하되 제정신이 아닌 듯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리기도 하지만 다른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하라는 제시를 수용해. 매 순간 쏟아지는 모든 제시, 우리가 하거나 하지 않는 모든 결정은 앞서 내렸던 결정의 바늘 끝에 놓여 있고 앞서 내린 결정은 그 앞의 결정에 놓여 있다. 각각의 결정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가 결정한 제시가 내게는 진실이라는 데 기초한다. 아무도 대신 결정해 주지 않는다. 내가 조언을 수용하면 조언대로 행동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바로 나다. 수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제시들을 최면이라고 부르면 갑자기 우리가 찾던 이름표가 나타난다. 패턴이 나타나고 퍼즐이 딱 맞아떨어진다. 세상의 매일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세계에 더 깊이 빠지고 모두 자기가 믿는 나름의 이야기를 갖게 된다. 제이미는 속으로 중얼댔다. 오늘의 내 이야기는 이거지. 여행하는 남자 제이미 포브스, 다른 삶에 이르게 하는, 다른 변화를 낳는, 다른 결정의 구름 속을 비행하다. 좌측 메인 랜딩 기어 타이어의 고무가 0.1cm 남짓만 얇았더라도 이 순간 다른 삶이 펼쳐졌겠지. 각 사건이 방금 지나고 막 다가오는 사건들과 함께 일어나 우연을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공에서 보는 우리네 삶은 우연이라는 너른 들판이다. 우리는 주위에서 보는 것들을 진실이나 거짓이라고 믿는다. 그 믿음에 근거해서 제시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토대로 결정을 내린다. 그 결정들로 우연의 들판에서 꽃들이 피어난다. 다음 착륙 시 좌측 메인 타이어가 터질지도 몰라. 하지만 부드럽게 착륙하면 50번은 더 착륙할 수도 있을 거야. 새 타이어는 필요 없어. 제이미는 랜딩 기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후자로 결정했다. 타이어는 괜찮아. 매끄럽게 착륙해야지. 그럼으로써 제이미가 달리 결정했다면 다르게 변했을 삶들은 퇴짜를 맞았다. 그녀가 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중얼거렸지만 제이미는 그가 자신에게 한 일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조종을 배우기 전 그는 비행기들을 구분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할 줄 안다. 그가 필적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필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눈에 들어온다. 그웬돌린 할록이 이 세계가 어디서 연유하는지 그에게 말하기 전에는 쏟아지는 제시들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들을 본다. 제이미는 소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우리가 생각 속에 담아서 경험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제시다. 시도해서 이루어질 때마다 제시가 있다. 시도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제시는 있다. 그러나 제시를 무시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삶은 변화 없이 매초 흘러간다. 좋은 생각이다 싶어서 어떤 일을 하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 세월은 그냥 흘러간다. 그는 비행 전 점검을 마치고 가방을 비행기에 실었다. 그러고는 비행기 덮개를 열고 조종석으로 들어갔다. 제이미는 모든 인간들처럼 주변에서 보는 세계는 최면에 빠져 보는 광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살면서 받아들인 수많은 제시들에서 구체화된 광경일 뿐이다. 자신이 가자고 말하는 순간 그 광경은 앞으로 나아간다. 그 결과로 행운을 만나든 아군을 만나든. 그러니
세상 전부는 수용한 제안들이다. 그것들이 믿음이 되고 예상이 되어 나름의 진실이 된다. 난 할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진실은 더 많은 제시들을 나아갈 길을 연다. 난 못해 라는 부정적인 진실은 길을 닫고 스스로 한계가 되어버린다. 인간이란 정신 상태에 영향을 받는 나라의 시민이다. 그래서? 라고 중얼거린 제이미는 스타트 스위치를 눌렀다. 엔진이 깨어났고 그는 스스로 내놓은 제시를 받아들였다. 당장은 은하계의 재편성을 멈추고 그는 비행을 해야 했다. 14. 남동쪽에 인적 없는 곳을 저공으로 비행했다. 강과 숲과 광활한 자연이 펼쳐졌다. 농토는 초원으로 바뀌었다. 제이미는 이건 보이는 그대로 라고 속으로 중얼대며 꿈에 젖어 비행했다. 꿈에서는 엔진이 정지하면 어디 착륙할지 생각해 두지 않는다는 것만 달랐다. 그러니까 나 또한 정신 상태에 영향을 받는 나라의 최면에 걸린 시민일 뿐이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그걸 안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 순간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언제나 귓가를 맴도는 원숭이가 내는 소리가 아니었다. 머리에 또 다른 조종사가 있어 내가 대신 비행기를 조종할게 라고 말하는 소리도 아니었고 우리 같이 파악해 봅시다 라는 이성적인 자아도 아니었다. 전혀 새로운 마음, 다른 자아보다 높은 수준의 자아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자아가 대답했다. 그래서 이런 거지. 내게 최면을 걸어 매일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바로 너야. 이런 거지. 너 스스로 최면을 풀 수 있어. 그게 무슨 의미일지 여유를 갖고 천천히 생각해봐. 제이미는 조종관을 만졌다. 하늘색 비행기가 전화선을 피하려고 기술을 올렸다가 다시 건초밭 위로 내려갔다. 고도 40피트 상공을 160노트로 날면서 오늘은 2년 전의 3월 2일보다 빠르게 느껴졌다. 제이미는 그 느낌을 받아들였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디 할록을 만난 이후 왜 나는 어디서나 제시들을 보는 걸까? 어떻게 해야 스스로 최면을 풀 수 있을까? 전 생애를 되돌려야 하나? 무수한 제안들을 받아들여서 지금의 세상이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을까? 죽으면 그렇게 되겠지. 사람들은 딱 하고 최면에서 빠져나와 다른 최면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한데 전선이야. 머릿속에 부조종사가 소리쳤다. 전선 조심해. 소리칠 필요가 없었다. 조종사 제이미가 미리 봤으니까. 피해야 될 전선들은 어디나 널려 있다. 비행기가 수월하게 떠올랐다가 빈 들녘 위로 내려앉았다. 잘했어. 수고했어. 부조종사가 말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는 조심해. 전선뿐 아니라 이 주위에는 송전탑이며 활주로도 많다고. 명심해. 문제는 송전탑이 아니야. 거기 매달린 전선이 문제라고. 그러니 제발 전선을 조심해. 저공 비행하고 싶으면 주변 환경에 신경을 써야지. 협조 좀 해줘. 제이미는 조종관에 달린 배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잠시 후 비행기는 대부분의 송전탑들을 순조롭게 지나쳤고 천천히 좌회전해서 남동쪽으로 흐르는 강을 따라갔다. 조종하는 마음이 느긋해졌다. 공군에서는 이런 식으로 비행하지 않았다.
활주로에서 이륙할 때는 아무리 먼 지점이라 해도 어디에 착륙할지 확실히 알았다. 군에서의 비행 계획에는 착륙 지점을 가면서 정하자라고 빈칸으로 두는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민간인으로서의 비행에서는 일기만 좋으면 이륙과 착륙이 자유롭다. 착륙하고 싶으면 반 시간 전에 착륙에 대해 생각하면 된다. 지금 제이미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20분이면 작은 비행장이 없는 곳은 별로 없다. 새로 발견한 고양된 자아는 하늘에서의 대화를 좋아하지 않았다. 스스로 최면을 푸는 방법을 알고 싶어? 아니. 그는 입속말로 웅얼댔다. 15. 제이미 포브스는 급유를 위해 아칸소주의 파인 블러프에 착륙했다. 활주로 주변으로 막 깎은 에메랄드빛 풀밭이 펼쳐졌다. 작은 비행장이 늘 그렇듯 사람들은 이방인을 다정하게 대해주었다.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아, 플로리다요. 장거리 비행이시네요. 네, 시애틀에서 왔습니다. 급유를 하던 직원이 하하 웃으며 말했다. 정말 장거리시네요. 날씨와 파인블러프의 내력에 대해 몇 마디 대화가 오갔다. 급유를 마치자 그는 다시 출발했다. 고도는 1000피트, 계기는 이상이 없었다. 스스로 최면을 푸는 방법을 알고 싶어? 자아가 다시 말을 걸어왔다. 다시는 너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진심은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재미로라도 제시들을 받아들이는데 신중하기로 결심했을 뿐이었다. 그것들은 강력하니까. 그래, 오랫동안 죽을 운명이라는데 동의하며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나를 죽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최면을 풀 수 있지? 네가 안 하는 것일 뿐이야. 이해가 안 돼. 물론 넌 이해해. 내가 말한 대로 해봐, 제이미. 자신을 죽이지 마.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 요상한 대화는 전에 했던 자신과의 대화와는 달랐고 재미있었다. 제이미는 유압장치와 오일 온도를 확인했다. 조종사 제이미는 여전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어? 어떻게 하란 거야? 이번 비행기에서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야. 인생에서 가르침이 다가올 적정한 시기를 기다렸고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난 24시간 동안 들은 바에 따르면 처음에 어떻게 죽을 운명이 되었지? 최면에 걸렸지. 나는 죽을 운명일 뿐 빛나는 순수한 정령이 아니라는 무수한 제시들을 수용했지. 샘 블랙은 감옥에 있다고 알고 있는 너를 어떻게 데리고 나왔지? 딱 하고 손가락을 쳤지. 그래, 그걸로 내가 누구인지 되새기게 했지. 네가 표를 사서 쇼를 보러 왔고 자원에서 무대에 올라왔다는 것을 기억나게 했어. 그렇다면 스스로 최면에서 깨어날 방법은? 쇼가 시작되기 전에 나를 되새기는 거지. 확인. 최면에 맞서기.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주장. 부정적인 제시들을 무시하고 긍정적인 제시들을 확인함으로써 스스로 최면에서 빠져나오는 거지. 그럼 내가 죽을 운명이 아니라는 제시? 사실 넌 죽을 운명이 아니야.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알고 싶어? 네가 정령에 못 미친다는 제시들을 부인하라고. 네가 죽을 운명이라는 게임을 선택한 정령이라 해도 현재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늘 정령이라고 단언하는 거야.
모든 선수는 게임 저편의 삶을 갖고 있어. 너까지도. 흥미롭군. 제이미는 소매에 달린 주머니에서 연필을 꺼내 지도에 메모했다. 루이지애나 주의 그로브힐 근처였다. 나는 정령이다. 다른 것들은 다 부인하라? 예를 들면? 난 얘까지 들어주진 않아. 나는 질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는 유한한 몸에 갇힌 유한한 정신이 아니다? 멋진 부인이네. 이제 확인해봐. 그는 곰곰이 궁리했다. 지금 여기 있는 난 이미 정령이야. 완벽한, 죽지 않는. 그럴듯한데? 자기에 대한 정의가 갇힌 존재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변했네. 그걸 몇 번이고 반복해. 멈추지 마. 죽을 운명이라는 제시가 머리에 들어올 때마다 거절해. 낙담하게 하는 기미가 있을 때마다 거절해. 왜? 그 이유를 알고 싶으면 내가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찰해봐. 그게 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알지? 최면당한 상태에서는 모르지. 네가 정령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 대개의 사람들은 시간이 자기를 죽일 때까지 시간을 죽이는 몸뚱이일 뿐이라는 제시를 받아들이는 마당에 바보로 보이고 싶지 않겠지. 하지만 그들은 그런 몸뚱이가 아니야. 서둘 건 없어. 죽으면 네가 정령이라는 게 증명되겠지. 내가 바보 같으면 좋겠어? 나는 육체를 믿지 않지만 제이미 너는 믿지. 그러니 내게 말해줘야 할 거야. 자기를 시공간에서 사라지는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파멸되지 않는 정령으로 간주했을 때 어떤 해를 입는지 말이야. 이 고양된 자아는 참 이상한 의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면 왜 전선을 조심하라고 말했지? 난 안 그랬어. 그건 잘 훈련받은 부조종사였어. 최면을 풀어서 삶을 변화시킬 아이디어를 발견할 찰나에는 죽을 운명이라는 믿음을 조심하라고. 네가 급작스런 죽음을 당할 수 있다고 믿는 한 경고받을 거야. 조심해! 탑이 있어! 제이미는 깜짝 놀라 계기판에서 눈을 들었다. 잔뜩 긴장해서 전선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 사방을 둘러보았다. 농담이야. 고양된 자아가 말했다. 16. 초원이 펼쳐지다가 푸른 언덕과 농장이 나타났다. 배기가스 온도와 실린더 헤드 온도는 정상이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알겠지? 모르겠는데. 제이미는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즐기면서 중얼거렸다. 끌어당김의 법칙? 생각 속에 담아둔 건 무엇이든 체험 속에서 실현된다라는 것쯤은 알아. 딩동댕. 뭐가 딩동댕이야? 이쯤에서 상황이 파악되지 않아, 제이미? 그녀가 아무 이유 없이 네 삶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그는 그웬돌린이 이유가 있어서 그의 삶에 끼어들었다는 것은 알지만 그날 오후에는 그의 마음에 집중했다. 이봐, 고양된 자아님. 난 지금 비행 중이거든?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말로 옮겨볼 수 있겠어? 내가 알기에 관심을 2%만 쏟아도 넌 이 비행기를 운행할 수 있어. 네가 행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야. 너는 그저 길잡이만 하는 거지.
일단 적당한 방향을 잡으면 알았어. 내가 아는 대로 말할게. 그는 조용히 내뱉었다. 그가 아는 게 뭔지 몰랐지만 일단 시작하면 알아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살면서 자주 그런 일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그러리라 믿었다. 그는 시동을 걸고 기어를 바꾸고 생각을 말로 바꾸었다. 제이미는 큰 소리로 중얼댔다. 내가 받아들인 제시들이 끌어당김의 법칙과 무슨 관계가 있나? 무슨 관계가? 생각이 자리를 잡자 구조 전체가 마무리되면서 진실로 다가왔다. 내가 왜 진작 그걸 몰랐을까? 끌어당김의 법칙, 지속적으로 그리는 것, 우리가 생각 속에 꾸준히 담고 있는 건 조만간 체험 속에서 실현된다? 생각 속에 담긴 걸 시각화하는 것이 최면이고 그것은 슈퍼 충전기를 단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최면에 걸리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수용한 제시들이 조만간이 아니라 당장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게 된다? 제이미로서는 다행스럽게도 비행기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못지않게 생각에 즉각 반응했다. 그렇지 않았으면 갑작스럽게 터져나온 깨달음 속에서 비행기는 공중에서 사라졌을 터였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마법이 아니야. 비밀스런 우주의 신비도 아니야. 끌어당김의 법칙은 제시가 받아들여져 생각에 담긴 것이야. 나는 받아들이는 모든 제시에 홀려 있다. 라는 말이지. 끌어당김의 법칙. 그건 최면의 정의와 같은 말이야. 더 정확히 말하자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스스로 한 제시야. 자기 최면을 거는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타인들이 스스로 알아볼 수 있게 되지. 이것은 세상이 나무와 돌과 쇠붙이로 지어진다고 믿는 사람들한테나 놀라운 이야기야. 우리 세계가 겉으로 보는 것과 다를 거라고 의심해보지 않은 이들이나 놀랄 거야. 그게 아니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보기로 한 것들을 넋을 잃고서 보는 거라고. 제이미는 미시시피 주의 마지에서 착륙 준비에 들어갔다. 강한 서풍 속에서 북쪽으로 착륙하는 도전이 즐거웠다. 그는 착륙 시도를 내활, 즉 옆으로 미끄러짐, 내활로 해결했다. 비행기는 완전히 착륙할 때까지 왼쪽으로 기울었고 이 부자연스러운 기울어짐 덕분에 옆바람이 부는데도 동체가 똑바로 지탱되는 가운데 왼쪽 주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다. 다음으로 오른쪽 바퀴가 살그머니 지면에 닿았고 마지막으로 앞바퀴가 닿았다. 제이미는 비행기 급유를 하고 차를 불러 모텔로 갔다. 가는 길에도 새로운 깨달음과 이해의 회오리 바람에 휩싸였다. 투숙 수속을 밟고 방 열쇠를 받아서 방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문고판 판매대 앞을 지났다. 그 순간 이 책을 사! 라는 제시가 느껴졌다. 읽을 책을 갖고 있잖아. 옛 자아의 그림자는 사소한 선택을 할 때에도 이렇게 이유를 대라고 채근했다. 아무튼 책을 사! 파란 책으로. 그는 그 이유를 궁금해하면서 책을 샀다. 방에 들어가자 그는 벽을 가만히 두드렸다. 이거 아주 간단한걸?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는 마법을 부릴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웬돌린 할록? 그가 소리내어 불렀다. 그녀의 미소가 느껴지고 목소리가 귓전에 울리는 듯했다.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블랙스미스? 오늘 저녁 이전에 우리가 만난 적이 있나요? 그럼요.
있쥬. 그래요, 샘 블랙. 만난 적이 있어요. 제이미가 부드럽게 중얼댔다. 책을 아무데나 펼쳐봐. 그는 침대 커버에 던져둔 문고판 책을 집어서 되는 대로 펼쳤다. 적극적인 태도였고 믿는 마음이었다. 눈에 띈 문구는 과학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활자가 빽빽했다. 우리는 의식의 초점들로 엄청나게 창의적이다. 시공이라 부르는 스스로 만든 홀로그램 같은 장에 들어서면 우리는 독창적인 입자를 발생시키기 시작한다. 이 심상은 지속적으로 불꽃처럼 일어난다. 심상은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통해 또 우리의 선택과 욕망의 힘에 의해서 강한 극성을 갖게 되어 개념의 구름 속으로 들어간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또는 중성인 고에너지 입자 무리가 되는 것이다. 제이미는 생각했다. 태도, 선택, 욕망, 알든 모르든 의식하든 못하든 그것은 어떤 제시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것들은 이런 생각 입자에 영향을 미친다. 이 저자는 심상이라고 했다. 평범한 긍정적인 개념들은 유쾌하고 흥분되고 열정적이고 즐겁다. 평범한 부정적인 개념들에는 우울, 괴로움, 시련, 고민이 포함된다. 제이미는 지금 자신이 느끼는 감정은 유쾌함일 거라고 생각했다. 무수히 많은 개념들이 쉴 새 없이 생겨나고 창의성이 의식 구석구석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린다. 개념들이 구름같이 피어나고 이것은 주도적인 입자의 성질에 따라서 중립적이거나 강하게 충전되어 둥둥 뜨거나 무게가 없거나 무거울 수 있다. 나노초마다, 즉 1나노초는 10억 분의 1초라고 한다. 나노초마다 무수한 개념 구름이 거대한 덩어리로 생겨나서 엄청난 에너지 가능성 파장으로 변해 터진다. 이것들은 타키온, 즉 광속보다 빠르다고 여겨지는 가설적 소립자를 말한다. 이 타키온 속도로 영원한 사건들의 저수지를 뚫고 지나며 빛난다. 순간적으로 책장이 사라졌고 제이미는 마음속에서 불꽃놀이를 보았다. 현미경으로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 충전과 특성에 따라 가능성 파장은 이런 잠재적인 사건들을 구체화한다. 창출하는 의식의 정신적인 양극성을 맞추어서 홀로그램 같은 모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제이미가 비행기를 모는 것도 그런 방식이었다. 정신적인 양극성, 시각화. 스스로 내놓은 제시가 생각 입자를 당겨서 가능성의 파장으로 들어가게 한다. 필자가 기술한 것은 일상의 최면, 제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하는 방식이다. 구체화된 사건들은 마음의 경험이 된다. 이 경험에는 사건들을 현실적으로 만들고 의식의 창출에 의미를 주는 물리적인 구조의 모든 양상이 실린다. 물론 모든 사물은 우리의 동의와 시각화에서 비롯된다. 모든 사건은 사물이 아닌 함께 작용하는 사건들은 어떨까? 심상에 대한 가설은 개인적인 확인 능력에 따라서 설득력이 생긴다. 가설이 예측하는 내용은 이렇다. 긍정적이고 삶을 확신하려는 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가치들로 생각을 엮으면서 우리는 긍정적인 개념을 분국화하고 이로운 가능성 파장을 실현시킨다. 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있는 줄도 몰랐을 유용한 사건들을 일어나게 한다. 제이미는 그것은 가설이 아니라 법칙이라고 생각했다.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칙. 부정적인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중간에 평범한 일들도 이런 논리가 적용된다.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것. 고의가 아니거나 고의를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상황들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만들어낸다. 이 외적인 상황들은 우리의 내면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수동적인 사람은 없다. 방관자도 없다. 희생자도 없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물도 사건도 그 외에도 교훈, 사물과 사건은 똑같이 체험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배움을 얻는다. 혹은 우리가 다른 사물과 사건을 만들고 자신을 다시 시험한다면 그런 배움을 얻지 못한다. 그것은 우연이었을까? 사야 될 것만 같았던 책에서 하필 이 부분을 펼친 건 우연이었을까? 거의 400쪽이나 되는 두꺼운 책 뒤쪽을 한번 펼친 것뿐인데 그 많은 책 중에서 하필 이 책을 고른 것 또한 우연이었을까?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운명이고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한 것이리라. 그게 그녀의 이론이었다. 그녀가 속삭였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법칙이에요. 17. 다음 날 아침 제이미 포보스는 조종실 덮개를 열고 조종석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슬그머니 날씨가 걱정스러웠다. 할랭 전선이 자리 잡아서 엘라베마 상공 위로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기 때문이다.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가 몰려올 태세였다. 경비행기들을 환영하는 일기가 아니었다. 제이미는 이륙 전 비행기를 점검했다. 그러고 나서 동쪽 항로의 일기를 지켜보면서 이륙했다. 먹구름을 보자 계기 비행을 하겠다고 신청했어야 했나 하는 후회가 생겼다. 하지만 계기 비행 규칙은 조종사의 머릿속 자동 조종 장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VFR, 즉 시계 비행 규칙처럼 운항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제이미는 구름과 거리를 두는 VFR을 선택했다. 계기 비행보다 흐르는 듯하고 재미난 비행 방식이기 때문이다. 반면 계기 비행은 바깥을 보지 못할 경우 숫자에 의거하는 정확한 조종술이다. 찰스 린드버그, 즉 미국의 전설적인 비행사로 1927년 스피릿 오브 세인트 루이스호를 타고 뉴욕에서 파리 간의 대서양 무착륙 단독 비행에 처음으로 성공한 인물이다. 찰스 린드버그는 1929년 뉴욕에서 파리로 날아갈 때 정해진 항로를 택할 필요가 없었다고 제이미는 생각했다. 린드버그는 나름의 항로를 만들었다. 그는 쾌적한 중간 고도인 5,005피트에서 수평 비행을 하면서 구름 주변으로 S턴을 했다. 아래에는 건초 더미가 쌓인 들판이, 위로는 파란 창공이 펼쳐졌다. 상승할 공간, 활공할 공간, 미시시피의 목화밭 사이를 누빌 공간이 넉넉했다. 제이미는 누군가 그 사람이 되겠다고 결정해야 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해야 될 일이 아니었다. 린드버그도 비행을 시작할 때는 다른 비행 교습생과 똑같았을 것이다. 그는 한 가지 선택을 했고 비행기로 세상을 바꾼 사람이 되었다. 린드버그 또한 비행 전 윤활 압력을 점검하고 윤활유 온도를 확인하고 연료 압력과 배기가스 온도, 연료 유량과 엔진 회전, 다지관 압력을 확인하는 준비를 했을 것이다. 린드버그는 태도, 선택, 욕망의 전 단계를 수천 번쯤 되풀이했을 터였다. 10조 가지쯤 되는 심상을 $500 속에 몰아넣고 다음에는
커티스 제니 쌍엽기, 즉 1차 대전 당시 명성을 떨친 겸날개 비행기를 말한다. 이 커티스 제니 쌍엽기의 모양의 쾅쾅 받아야 했다. 그것을 구부려 고개 비행, 비행 교습, 우편물을 나르는 삶에 담으면서 처음 대서양을 횡단할 때 대형 항공기가 아닌 소형 비행기에 혼자 타고 가야 될지 고민했을 것이다. 너는 할 수 있어. 혹은 너는 못해. 라는 제시들. 린드버그는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나머지는 솎아내고 선택한 제시들의 영양분을 줘야 했다. 그가 할 수 있다를 선택하자 마음속으로 미래를 그려야 했다. 비행기를 만들어야 했다. 예를 들면 클로드 라이언, 즉 UPS의 전신으로 20세기 초에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클로드 라이언의 M2 우편 비행기와 비슷하지만 1인승이고 나머지 공간은 우편물이 아닌 연료로 채워야 했다. 린드버그는 하늘에서 그런 생각을 해냈을 것이다. 그도 고개 비행을 할 때는 머릿속에 부조종사와 승객들이 재주를 부리고 조종을 맡았을지도 모른다. 시간당 100마일을 날아간다고 하면 파리에 도착하려면 35시간이 걸린다. 35시간 동안 시간당 12갤런이 든다면 필요한 연료는 425갤런. 갤런당 무게를 6파운드로 잡으면 1파운드는 약 450g이다. 6파운드로 잡으면 연료의 무게는 약 3000파운드. 연료 탱크가 차든 비든 비행기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료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 비행기는 하늘을 나는 연료 탱크가 되어야 할 터였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린드버그는 엔진 소음 사이로 관념들이 쉬쉬대고 딱딱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그는 비행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다. 동시에 단발 비행기를 조종한다는 미친 시도 끝에 바다에서 실종된 찰스 린드버그가 될지 모르는 도박을 감행했다. 누구나 그런 여행에는 엔진이 여럿인 쌍발기가 필요하다고 알던 시절이었다. 파리까지 엔진 하나짜리 비행기로 가다니 미친 사람이 따로 없었다. 린드버그는 바다에서 실종된 찰스 린드버그가 되지 않으려면 비행기에 믿을 만한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터였다. 신형 라이트 휠 윈드 정도는 돼야지. 하나하나 선택을 하면서 아이디어는 심상이 되고 종이 위의 선들이 천을 씌운 강철판이 되고 결국 스피릿 오브 세인트 루이스가 되었다. 린드버그는 린드버그가 되기로 결심했고 선택했으며 결국은 대서양 무착륙 단독 비행에 처음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구름이 몰려서 앞쪽에 벽이 생겼다. 제이미는 상승할 때라고 결정했다. 제이미는 12,000피트까지 상승해서 구름을 넘고 빛을 가리려고 헬멧에 검은 바이저를 내렸다. 누군가는 스스로 내놓은 제시를 받아들이고 원하는 것을 하겠다고 최면을 거는 찰스 린드버그가 되겠다고 결정해야 했다. 그렇게 해서 역사를 만들겠노라고 결심해야 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 그 결정을 내린 누군가는 바로 찰스 린드버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이었다. 제이미는 생각했다. 어떤 제시들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할까? 변화하기 위해 어떤 결정을 했나?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작정했나? 18. 남쪽으로 구름이 높게 형성되었다. 25,000피트쯤 될 것 같았다. 그는 필요하다면 5,000피트는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구름에도 틈이 있지.
구름에도 틈이 있지. 빙글빙글 돌아서 구름의 바닥으로 내려올 수 있어. 필요하다면 계기비행을 신청하면 되지. 제이미는 전날 밤 예비 비행 계획서를 마련해 두었다. 무전교신으로는 가고 싶은 곳 아무데나 갈 수 없었지만 항공교통관제센터와 제출한 비행 계획서대로라면 합의만 하면 가능했다. 플로리다의 메리애나까지 항로의 중심선을 날고 싶었다. 하늘에 안개가 자욱할 경우 구름을 우회하지 않고 통과할 작정이었다. 그게 계획 C였다. 그는 맑은 공기 속에서 2500피트 상공을 날면서 구름의 끝을 피했다. 위대한 블랙스미스는 스스로 최면에서 풀려나 육신에서 빠져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제이미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곳에서의 게임을 정말 좋아한다. 비행 교습도 좋아하고 비행기 조종도 좋아한다. 만약 블랙스미스가 일반적인 믿음에서 풀려나 무한한 존재가 되었다면 사후 게임이라는 제시에 의해 다른 믿음으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완전히 새롭게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기회들이 생긴다. 1시간 전만 해도 깨지 못할 법칙이었던 우리는 죽을 운명이라는 믿음을 떨치고 정령이라고 믿을 자유가 생긴다. 제이미는 속으로 중얼댔다. 타인들의 신념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 그것들이 내 신념이 되기 전까지는. 정령이라고 믿는 즉시 우리는 벽을 뚫고 떠다니게 된다. 사고, 천재지변, 질병, 나이, 전쟁 따위를 믿는 연약함이 없어진다. 우리는 매몰이나 총상, 익사, 자동차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 바람에 날아가거나 고문당하거나 독살당하지 않는다. 누군가 우리에게 약물을 먹이고 사슬로 묶고 뼈를 부러뜨리고 질식시키지 못한다. 우리는 감염되고 함정에 빠지고 채찍질 당하지도 않는다. 감전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몸이 찢기고 구타당하지 않는다. 교수형도 화형도 당하지 않는다. 또 지구, 우주, 시공의 법칙 속에서 어떤 개인이나 기관, 정부도 우리를 굶겨 죽이거나 나쁜 의도로 수술하거나 함부로 다루지 못한다. 단점도 있다. 작은 영혼들은 우리의 제시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운동장을 쓰지 못한다. 물론 운동장을 쓱 지나갈 순 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 그 장을 이용한다고? 가당치 않다. 샘이 한 일, 정령들이 하는 일은 시공간에서 졸업했다고 믿는 것이다. 그들은 배운 가치들과 놓친 교훈들을 반추한다. 마지막 삶의 체험이다. 제이미는 생각했다. 거기 닿으면 그런 선택을 해야지. 하고.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쉬운 것들부터 배워야 할 때이다. 예를 들어 고도는 실상이 아니라 계기판이 가리키는 제시일 뿐이다. 고도는 내 추측에 대한 믿음일 뿐이다. 주석과 유리로 된 동그란 것에 검은 바탕이 있고 흰 바늘이 있는 듯하다. 이것은 겉보기와는 다르다. 고도계처럼 보이는 것은 내 심상 때문이다. 계기판은 현실이 아니다. 조종석도 비행기도 내 몸도 혹성이나 물리적인 우주 전체도 현실이 아니다. 제시들일 뿐이다. 생각 입자로 된 떠다니는 구름대. 내가 생각하는 길을 따라 흘러간다. 그렇다면 실제로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자신을 비웃었다.
어제만 해도 비행 교관으로 일하며 생존하는 게 행복했다. 바위의 입자가 돌을 바꾸듯 제시, 최면, 생각의 입자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깃털로 상아탑의 먼지를 털어내는 철학자들한테나 어울릴 얘기였다. 이제 제이미는 바위는 제시들이 최면에 걸린 것이며 바위가 실제로 있지 않다면 무엇이 실제로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다. 내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블랙스미스. 50년간 아무 일 없이 정상적으로 지내다가 어떤 순수한 제시를 만나고 세상은 생각한 것과 달라졌어요. 모든 게 싹 변했습니다. 전방의 기수 너머로 비행기 밑에 단단한 구름이 갈라지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겹겹이 구멍이 생겼다. 제이미는 생각했다. 맞아. 모든 게 변해. 삶도 같이 변하고. 기수를 아래로 내리고 속도를 185노트에서 210노트로 올렸다. 실제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우주선 설계가여야지만 그걸 아는 건 아니다. 보통 조종사여도 안다. 실제로 있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실제하는 게 아니다. 질문은 다시 실제로 있으며 영원히 실제하는 것은 무엇인가로 돌아간다. 그는 비행기를 뱅크에서 구름 꼭대기 주변을 날았다. 밀려드는 안개가 날개 끝부분에서 쉬쉬 소리를 냈다. 실제 하는 게 있다. 신이 뭐든지 간에 실제로 있다. 사랑은?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지금 이 순간 영원한 것을 알 필요는 없어. 그건 나중에 알아내자고. 제이미는 다시 조종관을 꽉 쥐었다. 그렇다면 당장은 뭐가 문제지? 샘 블랙처럼 스스로 최면을 풀어서 지구를 떠날 필요가 없다면 대신 내게 다시 최면을 걸 수 있겠지. 어떤 최면에 빠져서 살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장기적으로 내게 제시를 해서 바로 여기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어. 1시간 40분 분량의 연료가 남아 있었다. 구름이 흩어져 부서졌고 메리에나 비행장이 가까워졌다. 제이미는 기수를 더 큰 각도로 내렸고 속력은 225노트로 올렸다.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을까? 그는 궁금했다. 이 비행이 끝나면 안전하게 착륙해서 다시 집으로 달려가고 그 다음에는 마음속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곧 뭘 원하든 뭘 상상하든 재미있는 삶이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기분이 좋아졌다. 그렇다면 가장 좋고 행복한 건 무엇일까? 하지만 제이미는 곧 자신의 만족스러운 현재 생활을 떠올렸다. 난 지금도 그걸 누리고 있어. 멋진 결혼 생활, 가르칠 만한 좋은 교습생들, 조종할 비행기들, 괜찮은 삶. 그만하면 천국이지. 한데 이 변화를 겪고 나는 갑자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것 같은데 내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는 헬멧의 바이저를 올리고 조종석에 달린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오늘 아침과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아는 게 변화야. 어떤 사람이 지상에서 살다가 어느 날 조종학교로 가고 조종사 자격증을 따지. 그 경우 뭐가 달라지지? 거울을 봐도 차이가 파악되지 않지. 하지만 그는 기적으로 여겼던 일을 할 능력을 갖게 된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제이미 포브스는 속으로 중얼댔다. 나도 그래.